지금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 3시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가장 많은 위기론의 핵심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돼요. 왜?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니까. 경계감은 가지되 그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 네, 경제핫스팟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미국의 디폴트 위기에 대한 오건영 팀장님의 자세한 분석 들어봤는데요. 자, 2부에서는 드디어 미국 연준의 정책 기조 그리고 금리와 인플레이션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저희가 또 파월 의장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파월 의장이 너무 멋있어요. 그 네네. 중저음의 그 보이스. 네네. 그래서 약간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예. 일을 하고 그렇습니까? 파월 의장 네. 팬이거든요. 네네. 돌이켜보면은 이 연준 의장들이 다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죠. 네네. 뭐 예를 들어 대출 기준도 강화됐고 금리 인상 효과도 나타났고 이제 네네. 금리 인상 좀 덜해도 될 것 같고 하반기에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신용 긴축을 초래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약간은 이제는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파월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아마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네. 좋아하는 분이라서 저도 네. 참 이렇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요. 그 자리가 네.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FOMC 하면은 새벽 네. 3시에 저도 그거 보는데 네. 옛날에는 저처럼 이렇게 마켓 보는 사람들이 그걸 들었지 네.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 3시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하는 걸 보거든요. 가끔 막 한국어로 댓글이 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다 라이브로 생중계해 주는 데가 되게 맞아요. 많아졌어요. 저도 되게 엄청난 충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말을 할 때 훨씬 네.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 말을 전 세계 투자자 20억 명이 이걸 듣고 있다. 한마디 한마디를 그러면 너 뭐라고 말하나 보자. 뭐 이렇게. 저는 말하기가 무서울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기가. 그러면 아무래도 네. 좀 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다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오해를 되게 많이 네. 낳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좀 이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말하다 보면 저 사람 되게 소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해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자리가 만들어낸 무게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자리가 만들어낸 꽤 큰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자리가 만들어낸 무게이기 때문에 항상 확언을 해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파월 의장도 네.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아. 근데 현재까지 상황으로 바라봤을 네. 때는 금리를 어느 정도는 인상하는 게 끝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한 게 지난 5월달 회의의 포인트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보면은 물가가 생각보다 잘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발이 안. 예,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일단 금리를 동결해야 된 이유는 1번 작년에 금리를 인상한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얘가 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을 너무 과다하게 복용을 했는데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괜찮은가? 그게 아니죠. 약을 갖다가 열알을 먹고 뛰어나가는데 지금 당장 괜찮지만 어느 한 순간 어지러워서 픽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잠깐 네. 시간을 두고 보자. 시간을 두자. 근데 아직까지 좀 기침한다고 해서 더 먹으면 네. 나중에는 큰일 걷잡을 나죠. 수 없을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효과가 나타나는 게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 조금만 더 보자라는 게 1번. 사실 이거는 리저너블한 얘기죠. 네. 근데 얼마까지 봐야 되나요?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답은 없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도 예, 그렇죠. 답을 쉽게 못 내리는. 못 내리죠. 분들이 그러니까 아닐까요? 약을 갖다 그렇게 많이 먹은 거 효과가 언제 나타납니까? 모르죠. 모르죠. 나타날 때까지 좀 봐야 무책임해 되죠. 보이는데 예, 모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논리적인 이제 일단 합리적인 얘기긴 하죠. 그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은행 위기가 몇 군데가 무너지니까 네. 은행의 대출이 줄어들어요. 그럼 은행도 대출 안 해주는데 중앙은행도 돈을 긴축을 한다? 그럼 양방향에서 긴축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미국도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네. 재정 지출도 줄어들게 되면은 3방향으로 긴축인 거예요. 돈줄이 마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오히려 다른 쪽에서 자연스러운 긴축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긴축을 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파월 의장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혀요. 네. 그리고 금융시장이 되게 뜨거워요. 금융시장은 미래를 반영하죠. 이런 거죠. 금융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는 네. 미래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금융시장이 읽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금융시장은 미래에 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효과를 좀 보자고 하는데 금융시장 뜨거운 걸 보니까 미래에도 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물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반대파가 얘기하는 네. 건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성장도 탄탄하고 잘 버틸 때 금리를 인상해야 올려야지. 충격을 덜 받는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적기라는 게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이거 들으면 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팔랑귀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 양쪽에서 굉장히 팽팽하게 버티거든요. 네. 그럼 6월 달에는요. 어떤 걸 바라봐야 되냐면 네. 결국에는 6월 달 중순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6월 그다음에 물가. 6월 첫째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네.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되게 많이 바라봐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 서프라이즈하게 물가가 안정되는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으면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한 차례 추가 인상을 갖다가 우리가 열어놓고 바라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는가? 아직은 열어두고 봐야 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인데 아니 정확히는 파월에게 필요한 그 시간인데 그렇죠. 투자자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그렇죠. 빨리 어떻게 좀 해봐 하고 있는 네네. 상황. 아마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우리 파월 의장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물가 얘기를 네네. 하잖아요. 근데 보통 목표치가 항상 2%잖아요. 아, 네네. 교과서에서도 2%라고 항상 배웠던 것 같은데 아, 네네. 이게 왜 2%인지. 이게 네. 이제 국가별로 조금씩은 차이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스탠다드죠. 네.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철도도 그렇고 아니면 예. 도로도 그렇고 사이즈가 맞아야지 우리가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호환돼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되니까요. 이제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오픈이 돼 있으면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금리 라인도 2%로 많이 수렴이 돼 있죠. 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한 10년 전쯤, 10년 조금 넘었네요. 한 2.5 정도 이렇게 밴드를 두고 했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별로 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도 네. 어떤 금과 옥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GDP 성장이라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키가 크는 거예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는 건 사람으로 따지면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키가 크고 싶지 네. 몸무게는 안 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만약에 키만 크고 몸무게가 안 늘면 190에서 40kg. 이건 좀 그림이 안 너무 좋죠. 삐쩍 너무 말랐죠. 삐쩍 말랐죠. 네. 그러니까 몸무게도 전 세계 경제가 3~4% 정도씩 마일드하게 성장한다고 한다면 2% 정도, 2kg씩 살이 찌는 거는 오케이. 네. 이게 이제 중앙은행 물가 목표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2% 정도를 물가 목표로 해서 요것만 넘지 않으면 오케이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 물가 목표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굉장히 정량적이고 분석에 의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써다 보니까 아. 이 정도 레벨이 제일 괜찮아요. 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거죠. 넣기에는 몸무게 고개 딱이야. 그렇죠. 뭐 이런 예. 느낌인 예,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예, 느낌으로. 그게 제일 좋은 건지 네. 모르지만, 네네. 그래서 2%가 나온 건데 이 연준의 목표가 인플레이션 2%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장은?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물가가 한 4% 정도까지는 빨리 내려올 것 같은데요. 네. 4%에서 이제 2%까지 내려오려면 예.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시험 점수 80점에서 100점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거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변별력 네. 있는 애들만 네, 남으니까. 맞아요. 그럼 진짜 어려운 애들을 꺾어야지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제 얘들을 잡아 꺾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낙관적으로 꺾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쉽게 꺾이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예 그냥 확 잡아내리거나 경기를 무너뜨리면서 확 잡아내리거나 아니면 이 물가 목표를 끌어올리거나인데 네. 물가 목표를 어설프게 끌어올리게 되면은 다들 물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물가 목표를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그널을 이상하게 주는 네. 거죠.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80점이 넘으면은 합격입니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80점 못 넘을 것 같은 거예요. 70점으로 바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신뢰도가 없어지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갑자기 왜 저래?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중앙은행이 네. 물가를 제대로 잡지를 못하니까 아예 꼴대로 옮겨버리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반발심도 생길 그렇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물가 목표를 네. 바꾸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커뮤니케이션 신뢰의 문제인 네. 거고. 근데 다만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물가가 제압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있을 때는 그때는 물가 목표를 바꾸는 걸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교체해도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다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교친다. 네. 아 민감하죠. 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네. 단기적으로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한국으로 약간 네네. 방향을 돌려서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에 우리 한국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뭐 네네. 최대로 역대 그렇죠. 최고로 벌어졌다 하는데 자 이제 한국 경제는 미국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잘 버틸까 걱정도 되고 자금 유출 얘기 나오고 한국은행 금리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 아, 나오고 네네. 어떤 문제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네. 금리가 높고 한국 금리가 낮으니까 네.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고 네. 과거에도 이제 그런 불안감을 조성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만만하게 봐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다가 네. 아니라 이 결국에는 이 자본 유출이라든지 단순히 금리만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지금은 높지만 향후에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금리도 낮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굳이 이 자금들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금리 차가 벌어져 있다고 해서 돈이 다 빠져나가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가장 많은 위기론의 핵심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돼요. 왜?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과하게 금리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맞아요. 싶어요. 그래서 경계를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 문제 없다가 아니라 경계감은 가지되 그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이 금리 차가 더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작년에는 1,400원을 넘었는데 지금 1,320원 정도에서 안정이라는 표현 그렇지만은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요. 깔때기처럼 결국에는 환율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뭘 팔고 나가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야 자본 유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본 유출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환율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환율을 주시하다 보면 아직은 자본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본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으면 내수 경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금리 인상을 최대한 천천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입 물가가 갑자기 뛰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당분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버티려고 할 겁니다. 동결하면서 예, 그렇죠. 시간 끌기.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만약에 환율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대응 영역으로 준비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환율 생각해보니까 제 외화 통장에 네네. 원화가 막 올라가더니 어느 순간 멈췄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네네, 될 수 그렇죠. 되게 있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까지 봤는데요. 자, 다시 연준으로 돌리겠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는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 2% 찍기 전까지는 인하가 안 될까요? 일단 인하가 아까 살짝 이제 될 수 있다는 여지도 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2%를 안 찍더라도 물가가 내려오는 게 뚜렷하다라고 보이면? 생각을 하면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금리를 인하해도 되죠.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럼 내려왔다고 인하해?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늘 내렸다 내일 다시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책 시그널이 정말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게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금융시장이 완전히 금융위기처럼 박살이 났다. 그럼 지금은 물가가 4%지만 금융시장이 박살나면은 결국에는 조만간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면서 물가가 추락할 거거든요. 이게 불을 보듯 뻔하면 이때는 지금 당장 숫자가 4다, 3이다 이게 상관없이 그냥 금리를 낮춰줘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 내지는 이미 추세가 선 거예요. 보니까 확실히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됐었을 때는 금리를 미리 낮춰도 되죠. 근데 그걸 갖다가 입증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금리 인하까지 전환되려면요. 시간이 조금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점에서 100점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여태까지 0에서 80까지 올라올 때는 빨리 왔어요. 올라올 수 있었지만 80에서 100은 진짜 변별력이 있거든요. 그럼 꽤 지리한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셔야 되냐면 지금의 높은 금리가 꽤 오랜 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옛날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금세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높은 금리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안 떨어지는데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나름 가치 투자자여가지고 이럴 때 이제 조금씩 사 모으거든요. 주식을. 근데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이유가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가 오른다. 이런 공식처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도 이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가치 투자 그냥 해도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은 그 금리하고 주가의 관계인데 주식을 바라볼 때는 금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장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깨지냐? 예를 들어서 금리가 1% 오를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재건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0%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1% 올라요? 라고 해도 사야죠. 그렇죠. 사죠. 왜냐하면 1대 30이잖아요. 무조건 사죠. 무조건 사야죠. 그런데 금리가 40% 올라간대요. 그러면 못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금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장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성장이 더 세다면은 그때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탄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장보다 금리 인상의 폭이 컸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시장이 휘청휘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과 같이 버무려 가지고 금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가치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치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종목을 살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량한 종목이고 확실하게 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영속성이 있다,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투자를 1, 2년 하고 끝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야죠. 외로운 싸움일 수 있겠지만은 긴 관점에서 한번 포트폴리오로 나눠 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가치 투자를 끼워 넣는 방식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즘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렇겠죠. 오늘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 바탕으로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오건영 팀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2부까지 마쳤습니다. 오건영 팀장님처럼 경제 관심 많은데 나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또 2부 마지막으로 팁 한번 주세요. 3부를 예고하면서. 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네. 공부를 하더라도 흥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그냥 계속 책을 읽으세요, 신문 기사 보세요. 네.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액추얼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도 뭔가 네. 투자 자산을 갖고 그놈이 생명체처럼 움직이거든요. 개의 움직임하고 뉴스하고 네. 어떻게 매핑이 아. 되는지를 좀 보시면서 따라가셔야 네. 아무래도 흥미가 더 있어요. 내 돈이 들어가야 네, 그렇죠. 투자가 재밌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돈을 넣으시라는 말씀이 네. 아니라 맛통 들으면 안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일부 정도 넣어놓은 다음에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쌓아가시는 전략 이런 공부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K뱅크에 돈 넣어놓고 네네. 그 이자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 미국의 연준 금리 정책과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3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